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9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약간의 하락을 보였으나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개장된 다음에는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하락을 하고 장 중후반까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수하면서 한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에도 과연 한국 증시는 오늘처럼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락 전환된 이유는 뭘까요? 이건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13일 오늘은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는 날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은 FOMC 회의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어서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는 편이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FOMC 회의가 끝나면은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FOMC 의사록은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미국의 금융주 역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주들보다 훨씬 더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업은행은 플러스 0.4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제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요? 네, 바로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죠. 자,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처럼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어제 금통위에서는 11월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큰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 물론 여러분 여기서 카카오뱅크는 제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역시 이렇게 주가가 일주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하고 있고 또 은행 대출 규제도 진행 중이죠. 아니 여러분,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러시앤캐시에다가 500억을 돈을 빌려줍니다. 아니 이렇게 러시앤캐시에다가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지금 은행권 가계대출이 모두 막혔기 때문에 은행에서 우수 대부업체에다가 돈을 지원해주고 서민들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생활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계대출 통계 수치 낮추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갑자기 무슨 8월 달에 21개의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표창장을 주더니 갑자기 거기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거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대부업체죠. 리드코프의 주가도 이게 뭐야, 갑자기 막
저점에서 10% 가까이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주는 쪽은 오히려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다른 금융주와 전 세계 금융주가 움직일 때도 오히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마이너스 3.61%나 하락이 나왔어요. 원래 여러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주가가 빠지면은 한국 증시가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요즘에는 말이죠,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미국이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6%나 하락이 나왔는데 그거와 똑같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이렇게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죠. 자, 그래서 아침부터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의 주가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따라서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하이닉스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없고 팔려는 분들은 약간 있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700주 정도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프로그램 매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계속 파는데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도 장중에 상승이 나온 건 바로 금융투자 덕분이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옵션과 선물로 큰 수익을 챙기는 기간입니다. 현물도 무조건 단기 포지션이고 주식을 사면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안에 무조건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매수하고 다시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은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오늘 금융투자의 대량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투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수급을 보시면은 역시나 단타 전문인 금융투자가 매수해서 약간의 상승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LG전자의 주가를 보셨나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역대 최대의 매출을 자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한 다음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50% 가까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35%나 하락이 나왔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놀리는 거죠. 실적 발표하기 전날에 마이너스 3.23%를 하락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3.33%를 상승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조삼모사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전자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같이 코스피 지수가 1%대 상승하는 날에는 이렇게 LG전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 샀던 물량을 그대로 외국인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LG전자는 양방김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대 급락이 나왔어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웃긴 사실이 9월 15일 날 애플카 찌라시를 내면서 주가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을 시켰는데 여러분,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20만원도 다 깨져버리고 말았죠. 9월 달에 애플카라던가 혹은 아이폰 13에 찌라시를 보고 LG이노텍이 수혜를 볼 거라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했다라면은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 태세전환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하죠? 아니, 아이폰의 수혜를 볼 거라는 LG이노텍이 갑자기 무슨 아이폰 생산 차질로 인해서 주가가 내리고 LG이노텍의 공매도는 점점 쌓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이건 LG전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3%를 올려놓고 그 다음날 다 빼버리면서 공매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공매도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없으면 절대로 공매도를 칠 수가 없고, 공매도는 위에서 누가 사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호재 뉴스를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커뮤니티라던가 뉴스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관 투자자도 공매도 차익 기간이 2달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매일 공매도를 치는데 기간 제한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 예로 셀트리온 10월 5일날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돼서 하루 공매도가 금지가 됐어요. 공매도 금지가 하루 됐다고 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이 나왔나요? 혹은 공매도가 줄어들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매일 조금씩 상한하면서 다시 공매도를 치면은 상관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쳐보시면은 기간 제한 같은 거는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를 금방 깨닫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일 공매도가 쌓여가는 것 같지만 쌓여가면서도 중간중간에 상한이 나와요. 자, 보시면은 주식 대차거래 상한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는 대차 잔고를 이렇게 상한을 많이 해도 공매도를 뭐 다시 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라던가 혹은 SK 하이닉스가 공매도 기간 제한을 해버리면은 공매도 상한 때문에 주가가 팍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조정을 다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혼자 오르는 거는 상당히 힘들죠.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외국인 맘대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공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은 플러스 0.8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아메리카 에어라인 역시 플러스 0.7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의 항공주들은 미국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대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며, 아시아나 항공 역시 오늘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틀 전 이 영상을 통해서 항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달러가 1200원을 돌파하고 유가가 80불을 돌파했다. LCC와 항공주에는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대체휴일이 끝나자마자 항공주들이 날아오를 것이다. 항공주들 화물 운임료가 상승이 되면서 실적이 역대 최고치일 것이다. 이런 좋은 레포트만 계속 나왔죠. 자, 저렇게 실적이 좋으면서 매수 추천 레포트가 매일 나오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죠? 예, 매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같이 지수가 급등하는 날에도 전혀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대 급락이 나온 이유가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군요. 정말 웃기죠? 분명히 에어부산 9월 24일까지만 해도 유증 청약에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를 빵 띄워놓더니 이제 와서 유증이 부담된다라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신이 없네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대 급락이 나오고 있으며 WTI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 관련주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7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이 다 끝난 다음에 저렇게 하락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는 오늘 급락이 나오거나 하락한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B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서 오늘 아침부터서 이렇게 급등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가가 어떻죠? 예, 18.41%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7%대로 마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11%의 손실을 본 거죠. 제가 여러분 요즘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시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을 터치시키거나 혹은 그 바로 직전에서 바로 다 빼버린다.
자, 오늘 세원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지난번 고점을 터치하자마자 바로 뺐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고점을 가려고 하다가 빼버렸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세원에 오늘 정말 물릴 뻔했습니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먹을 구간이 두 번이나 있었죠. 일단은 시초가에서 내려왔을 때 이 지점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잠깐 내려왔을 때 다시 매도하는 거, 이렇게 두 번의 타점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매도가 30만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만 주. 이거 보면은 여러분 매수할 수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아침에는 프로그램 매수하는 거를 잠깐 3분 정도 보여주고 다시 대량의 프로그램 투매가 나오고 10시 전까지는 프로그램으로 투매가 나오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에 대량 매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세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다 먹었다고 해봤자 한 2.5%밖에 수익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세원과 같은 원자 돌림인 신원을 할 수 없는 신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자, 신원을 할 수 없는 신원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입니다. 오늘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무부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를 하니까 저렇게 대북주가 20% 이상 급등이 나오더군요. 아니, 저 뉴스가 무슨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뉴스도 아닌데 20% 이상 급등이 나올 만한 뉴스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던데, 아침에 여러분 사다리를 잘못 탔어요. 신원을 할까 세원을 할까 둘 중 어떤 것을 할까 어느 것을 고를까요? 척척박사님 하다가 그때는 신원이 나왔는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어서 사다리 게임을 한번 돌려보니까 이번에는 세원이 나오더군요. 아니, 아침에 여기서도 설마 3,100원을 뚫을까? 못 뚫을 것 같은데 싶었는데 그냥 뚫어버리더군요. 3,200원도 그냥 뚫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3,400원도 그냥 뚫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데서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은 여러분 진짜 위험하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 오늘 결국 신원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했나요? 네, 바로 하방 VI 근처에서 저는 신원을 매수했어요. 자, 하방 VI 매수 매도법은 제가 5일 전에 대주전자를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자, 대주전자와 매수 매도법은 똑같습니다. VI 근처, 하방 VI 근처에서 앞뒤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절대 못 버텨요. 자, 시간을 보세요. 12시고 여기가 2시입니다. 2시간 동안 계속 하락이 나와. 장중에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거 공략한다고? 미친 짓입니다. 결혼처럼. 자, 하지만 저는 여러분 절대 고점에서 매수를 안 하고 하방 VI에 걸리기를 기도하면서 밑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무려 2시간을 기다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정적 하방 VI, 상방 VI 예상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언제 터치할까 계속 기다리면서 관찰을 했고 계속 기다리면서 분할로 매수를 했는데 절대 하방 VI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하방 VI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위에서 사버리면은 평단가가 너무 높아집니다. 저는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막판에 좀 아쉽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3,100원에 걸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3,120원에다 걸어놨는데 종가에 왠지 투매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줄 때 나가자 하고 나가니까 와, 1초도 안 돼서 바로 빵! 슈팅이 나오더군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제 계좌를 보여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공매도를 3일 동안 쳐놓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망했습니다. 지수가 그냥 급등이 아침부터서 계속 이어져 나갔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증시가 급락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 공매도를 쳐놨고 수익금이 대략 100만원 이상이 나왔었어요. 근데 또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공매도를 쳤는데 3, 4일 만에 이렇게 수익금이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공매도를 개인이 해서 큰 돈을 못 번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요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수익을 또 못 챙겼네요. 이런 바보 같은 놈 수익을 100만원 넘게 줬는데 또 이걸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자랑질 하려고 하다가 수익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지난 영상에서는 공매도로 여러분 100만원 이상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걸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지수가 또 떡락이 나와서 수익금이 100만원이 넘었어도 이번에는 200만원 넘게 공매도로 수익 내는 거를 보여주자. 욕심부리다가 망했어요. 아니 지난주였죠.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공매도로 아침에 100만원 이상 수익을 챙겼는데 이제는 그냥 매매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200만원을 매수한다는 거를 2천만원으로 잘못 매수했고 결국에는 아침에 벌었던 수익금을 대부분 날려버리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전혀 성장하지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영상에서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인가?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오늘도 멘트가 똑같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뻘짓을 하다가 줬던 수익도 못 챙기고 또 날려먹냐?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전혀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추석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알고리즘을 따라서 보게 된 건데 여자분이 운동 삼아서 이렇게 쿠팡 로켓 배송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 2일 동안 하루에 40개씩 배송하고 프로모션을 받아가지고 이틀에 12만원의 알바비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거 보자마자 그래 유튜브 영상도 주식 영상 너무 지겨워. 일상 브이로그 영상도 만들어 볼 겸 추석 때 아르바이트에서 돈도 벌자 해서 저 로켓 배송 알바를 지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자분이 하루에 40개를 배송했다고 하는데 저는 12개밖에 배송하지 못했어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쉘터에서 본인이 짐을 받아와서 배송까지 총 5시간의 시간 제한이 있는데 아니 여자분도 하루에 40개를 배송하는데 왜 난 이거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열받아서 그 다음날 또 로켓 배송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시간 동안 22개밖에 배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튿날 쿠팡에서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은 쿠팡 담당자가 김천재씨 왜 이렇게 상황 판단력이 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면서 상황 판단력 지렸다. 상황 판단이 진짜 빠르네. 이렇게 내 자신을 감탄한 적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죠. 10월 7일 날 게임빌이라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도 아침에 딱 2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온 걸 보고 난 진짜 상황 판단력이 빠르구나. 왜냐하면은 저 게임빌이라는 종목을 매도하면서 다른 종목 2종목도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쿠팡 가니까 상황 판단력이 안 좋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내가 부족한 거는 아이템이구나 싶어서 이렇게 손수레까지 사가지고 다음날 또 도전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40개를 못 넘기는 거예요. 여자들도 40개씩 하루에 배송을 한다는데 난 40개도 못해. 아니 심지어 여자분들은 아이템도 안 쓰고 그냥 손으로 배송하는데도 저보다 배송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 쿠팡 알바 5일째 되는 날 제가 드디어 40개 이상을 배송을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첫날 가서 40개를 배송을 했는데 나는 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저는 적응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뿐이지 나의 판단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상당히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쿠팡 알바가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50개도 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만심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쿠팡 가서 정말 쇼크 먹은 게 아주머니들도 하루에 70개에서 80개를 배송해. 심지어 20대 여자도 하루에 70개는 그냥 배송을 해요. 1시간에 20개는 기본으로 배송을 한대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배송을 빨리 하지? 인터넷에 쿠팡 플렉스 강좌를 보고 열심히 따라했는데 오히려 배송 속도가 더 느려졌습니다. 이제는 40개도 다시 못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제가 배송을 제 시간 내에 완료를 못하니까 쿠팡 측에서도 이제는 저한테 물건을 안 줍니다. 자, 일요일이라서 배달할 물건이 정말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건을 20개밖에 주질 않더군요. 아니 여자분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첫날부터서 40개는 기본으로 배송하고 이틀 알바했는데 12만원의 알바비를 받았다는데 저는 너무 못해가지고 12,000원 받았거든요. 아니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려면은 첫날에 20개 이상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12개밖에 배송을 못해가지고 프로모션도 못 받았어요.
아니 저는 주식처럼 승부욕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매매가 끝난 다음에 복귀를 하면서 매매 일지를 쓰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고 여기서 무슨 실수를 했고 다음에 어떻게 고치겠다. 아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매일지 아니 배송일지를 쓰면서 내가 뭘 잘못했고 여기서 시간을 지체했고 다음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하겠구나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해봐도 실력이 안 늘어. 아니 아줌마들도 80개는 기본으로 배송을 하시던데 나는 왜 40개도 이렇게 버벅이 될까. 요즘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주식은 아마 시간 제한이 없어서 천천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 오늘은 LNF라는 전기차 관련 섹터의 종목이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LNF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무려 주가가 13.35%나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20만원을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MSCI 지수 편입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이 큽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MSCI 지수에 편입한다고 해서 94,000원까지 올랐지만 편입이 끝난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지고 주가가 그냥 반토막 이상이 났죠. 자 그리고 오늘 하락이 나왔던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근에서 MSCI 편입 이슈가 발생되었고 고점 대비해서 벌써 주가가 30% 이상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으로는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또 저렇게 MSCI 이슈 보여주고 요런 데까지 쑥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런 뉴스 띄워놓고 지수 편입할 때 살짝 올려주고 빼도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6만원이었던 아이진은 지금 23,500원이 되었죠. 주가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50% 이상이 빠져버렸어요. 자, 아이진이 오늘 저렇게 마이너스 21%대 급락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네, 이건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의 머크사에서 경구용 코다리 식구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죠. 자,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코다리 식구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마이너스 8.02%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9월 23일 날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벌써 주가가 30% 이상이 빠졌어요. 자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37% 급락이 나왔어요. 자 HLB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종목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이렇게 아무리 양매수를 해도 주가는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죠. 자 HLB가 내릴 경우에는 HLB 생명과학도 1+1 삼각김밥처럼 같이 떨어집니다. HLB 생명과학도 오늘 마이너스 5.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백신과 제약과 바이오주 섹터 자체가 지수가 아무리 상승해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수가 지금 상승이 나와도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원자재 관련주는 뉴스가 하나 뜰 때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26.13%나 상승이 나왔죠. 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포스코 강판의 실적은 매출이 3,899억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559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4%가 증가한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후장에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이렇게 막 올랐어요.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만 샀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에 강한 수급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마이너스 1.4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공매도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냥 기술적인 지표들만 보면은 정고점까지 오르려면은 30% 이상 상승이 나와야 되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 이슈로 살짝 올리고 다음날 다시 빼버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포스코 강판이 그렇게 세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대보 시스터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도 3%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결국 마이너스 12.56%의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주식 발행수가 적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도 빨리 오르지만 내려갈 때도 여러분 추풍 낙엽처럼 그냥 우수수수수 떨어지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도 마이너스 16%에 급락이 나왔고 오늘도 마이너스 12%에 급락이 나왔으면은 이틀 동안 지금 하락폭이 얼마입니까? 28%예요. 게임빌 같은 게임주도 오늘 마이너스 5.64%에 급락이 나왔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펄어비스라던가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오르고 그동안 급등이 많이 나왔던 애들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종목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내리는 애들은 매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매매하셔도 오르는 애들만 보셔야 돼요. 내리는 애들은 지금 한없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지만 금융투자의 매수로 인해서 잠깐 반등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는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분명히 매수했던 종목들을 다시 매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국인의 수급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LG전자의 실적이 발표되었죠. 이제는 각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테이퍼링 이슈라던가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등 여러 가지 증시의 악재 뉴스가 많습니다. 글로벌 해외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종목이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인치우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